김준우 쟁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힘든 날 또 오셨네요. 우리 이더리움 요정님께서. 네. 예. 무거운 표정으로 와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뭐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전문가분들이셔서 아직 곡소리가 안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이미 뭐 도망가는 거는 약간 좀 늦었다.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반대로 최근에 그래도 뭐 반등이 이번 말고 그래도 한 뭐 7만 불 후반, 8만 불까지 가면서 이제 또 반등이 뭐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들떴던 때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크게 들뜨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도 네,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크립토를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가져올 변화나 이제 큰 베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정도의 뭐 되돌림 뭐 아니면 작은 반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응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8만 달러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반등이라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살짝의 변동성이었나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고점 기준으로는 여전히 되게 먼 거였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최대한 좀 객관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시장이 한번 깨졌을 때 8만 불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게 불과 한 두 달, 세 달 전 이제 저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7만 불 후반, 8만 불이도 너무 우울한 숫자였었는데. 지금은 마치 8만 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희망적이 됐지만 그렇죠. 한 또 몇 주 전에 8만 불은 또 굉장히 희망적인 숫자로 보이는 걸 보면서 그게 조금 더 길게 보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8만 불을 어떤 숫자로 볼 건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8만 불일 때도 이게 실제로 조금 더 전에 이제 올타임 하이인 최고점 비슷하게 가는 근접하면은 좀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직은 그 단계는 8만 불은 전혀 거의 근접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뭐 알트상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벌써 약간 어느 신의 경지에 오르셨나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변호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식 가격은 지금 거의 한 3월 말 4월 초에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3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8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00만 원 200만 이상으로 원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는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항상 그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중에서 거의 올라갈 때도 1등, 내려올 때도 1등, 약간 이런 자산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 주식들한테 밀려가지고 약간 그런 위치를 좀 벗어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내려갈 때는 아직도 1등인 것 같은데 올라갈 때 1등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 나눴던 게 이 돈이 크립토를 떠나서 조금 AI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그거랑 약간 좀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 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됐잖아요. 코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못 가냐 그랬을 때 이제 알트코인 어떤 펌핑, 알트코인 어떤 그 불장을 만들었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VC라고 우리가 부르는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인데, 요 자금들이 조금 알트코인에 이제 머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오늘.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 시장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2016년, 17년, 18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작년 정도까지는 그 벤처 캐피털들의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는 그 크립토라는 섹터 내에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처음에는 뭐 인프라 투자였었다가 디파이로 갔다가 NFT로 갔다가 뭐 P2E 같은 형태로 갔다가 이제 뭐 RWA로 가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 VC들이 이제 AI라는 이제 되게 큰 다른 테크 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만 계속 도는 투자를 했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큰 붐이 있었던 게 이제 2024년 그리고 5년까지 이어졌었던 그 기관형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VC들은 신규 테마를 사실상 이 내부에서 막 찾기보다는 이제 그리고 VC들이 주도를 해서 그 자금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VC들은 엑시스를 하게 되는 그 구조 상으로는 지금 사실상 좀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VC들도 보면은 관련된 이제 자금 운용도 굉장히 줄고 있고 가장 크게 이제 큰형님 역할을 했던 A16Z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5호 펀드를 냈지만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한 반 이하로 이제 줄어든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서 냈었던 이제 5호 펀드의 성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RWA와 같은 지금 실물 경제 쪽을 지탱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융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알트코인의 이제 L1, L2 아니면 수많은 코인들이 2년 전에 기관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AI 테마다 뭐 게임 쪽이다 뭐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코인들이 이제 사실상에 대한 그 내러티브를 VC들도 어느 정도 버리고 이제 옮겨가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적으로 크립토 내부에서만 투자를 하기보다는 테크에서 AI가 워낙 큰 섹터로 갔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 관심이 당연히 옮겨간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후순위로서 이제 크립토 내에서는 금융 쪽에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혁신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자금 성격 자체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네. 결국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투자를 해서 네네. 얼리 액세스를 해서 그 이제 업사이드를 좀 크게 키워가지고 가져가는 약간 그런 방식의 투자가 네. 굉장히 좀 이제 많았잖아요, 숫자가. 근데 요 어떤 업사이드가 예전부터 작아져서 이런 투자가 좀 줄어들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정말 머니 무브해서 이쪽보다는 저쪽이 더 뭐 유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옮겨가게 되는 케이스. 일단 후자 쪽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뭐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네. 블록체인 똑같은 돈을 놓고도 지금은 AI 섹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그쪽으로 초기 자금의 집행이 더 몰린다 보니까 네. 이쪽 디지털 자산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저는 이제 국내 증시는 많이 보지 않지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섹터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과 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뭐 연결되긴 하지만 사실 그 구조적으로도 이제 VC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예전과 같은 구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왜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기관 자금 위주로 성격이 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기관 VC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아직 크립토에서는 후속형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초기 집행은 기관형 VC들로 이루어지는데 받아주는 거는 모두 다 리테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후속으로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기관들의 엑시스이 쉽지 않구나라는 형태를 보면서 그 VC의 투자 및 엑시스에 대한 구조적 한계점들을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이제 계속 보면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축소나 변화도 이동이 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거의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VC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VC들이 이런 구조 변화 때문에도 그냥 기존의 초기 베팅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해서 다시 엑시스를 하는 그런 구조를 예전의 알트 시장처럼 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렵더라도 그 철저하게 그럼 기존 내 포트폴리오는 그럼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시장의 변화에서 뭐가 변화되는지를 보고 어떤 변화를 줘야지 시장이 나아졌을 때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떤 반등이나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건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VC들이 어떤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있어야지 시장이 나아졌을 때 지금 우울하더라도 이제 미래를 좀 기약할 수 있는 형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어떤 부분을 선호하느냐, 어떤 부분을 이제 주안점으로 보느냐인데 보통은 사실 VC라고 하면 이게 초기 모델,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에서 숫자를 갖고 있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러티브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얼마나 이 회사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또 그런 어떤 시각에도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시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A16인지에서도 이제 금융산업의 인프라와 그리고 뭐 RWA라든가 실물 자산과 연계된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제 5호 펀드의 핵심이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낸스 산하의 이제 VC라고 알려진 이지랩스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 모델 위주로 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 창출 위주로 보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뭐 멀티코인 같은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 이제 AI나 다른 쪽으로도 뭐 로보틱스, 생명 연장 이런 쪽으로도 투자 섹터를 확대를 하고 있고 뭐 갤럭시 디지털 같은 데도 투자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보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실질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클루가 요즘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이퍼 리퀴드처럼 97%를 거래 수수료의 97% 자체를 직접 이제 그 소각이 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모든 블록체인에서의 소각의 50% 정도를 하이퍼 리퀴드에서 가져갈 정도로 주주 환원, 토큰 홀더 환원 정책을 명확하게 쓰고 그게 이제 상승 작용으로 보이는 걸 보면서 더더욱 VC들은 이런 방향이 맞았구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들의 어떤 금융 진출은 오히려 제가 좀 얘기를 들면 차트를 안 보고 있고 요즘 투자 쪽을 코인 투자 쪽을 직접 안 보고 있다 보면 오히려 뭘 하고 있는가 보면 기관 서비스는 계속 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 내러티브가 명확하게 있는 사용성이 있는 곳들 위주로 재편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이퍼 리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렇다면은 하이퍼 리퀴드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각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그 VC들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든 코인들은 대형 VC들이 초기 자금 집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리테일 투자자가 붙는 형태로 갔는데 하이퍼 리퀴드는 VC도 없었고 이제 그와 같은 상장 모델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데 실질적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VC들은 이 생태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거기서 테이커인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고 초기에는 VC들이 그에 대한 그 방어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털고 나가지 않는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네. 많이 있었지만 털고 나가는 것과는 털고 나가는 자체를 나쁘게 볼 거는 없겠지만은 A16Z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1호 펀드에 대한 수익 배분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5배 넘는 수익을 초기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려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VC들은 엑시트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엑시트를 하게 되는 시점이 아직 서비스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그 먼저 엑시트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VC가 우리가 초기에는 좋은 VC 백킹이 있었는데 VC가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남아서는 정말 초기 백킹도 없어진 하지만 가격은 이미 내려와 있는 부담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이퍼리퀴드는 그 VC들이 없었다 오히려. 그래서 성장함에 있어서 어떤 추후에 매도 압력이나 부담이 없다. 그리고 훨씬 더 그만큼 일반 홀더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탈중앙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탈중앙화된 홀더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 성격과 사업 모델이 맞아 떨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하이퍼 리퀴드가 처음이었나요? 네, 사실상은 처음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데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크기의 그 정도의 반향을 서비스로 만들어냈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하이퍼리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주변에서 하이퍼리퀴드로 뭐 몇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아니면 뭐 엄청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듣자마자 처음에 스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그게 그냥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유지가 안 될 거라는 시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또 저렇게 그냥 다 뿌려주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가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하이퍼리퀴드는 그에 대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저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으로 그게 제공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유저들도 아무나가 아니라 실제로 써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행동 기반으로 이제 측정이 돼서 이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로열티가 높은 유저들한테 가장 유의미한 게 제공이 되어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하이퍼리퀴드가 어떻게 보면 그 지표를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보통 지금까지의 알트코인 뭐 이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냐면 네. 처음에 이렇게 좀 쓸만한 내러티브를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요. 그래서 그걸 네. 백서로 공개를 하고 자 우리가 이런 코인을 만들 건데 여러분 토큰 사실 분 토큰을 팝니다. 예. 이거 이제 초기 단계에 보통은 VC들이 거액의 돈을 들고 들어와서 이 코인들을 사게 되고
이 네. 세일을 몇 차례에 거쳐서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리테일들한테도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큰 판매량의 거의 50%가 여기서 그냥 다 소진이 어쨌든, 돼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벤처 캐피털이 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보통은 이 프로젝트 이제 코인이 아닌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펀딩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코인 네. 쪽은 거꾸로예요.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오기도 했었고, 하이퍼리퀴드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네. 파운더가 돈을 다 댔어요. 그래서 아. VC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뭔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목돈을 받고 싸게 팔기보다는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 사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서 이걸 뿌렸어요. 뭐 믿음이 많이 가는 시스템이네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좀 고도화하는 기간이 한 1, 2년 정도가 필요했고, 아, 그때 스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은 거군요. 저도 스캠이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하는 애들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나중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좀 괜찮은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딱 출연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거래가 잘 돼? 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관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던져지는 그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매도 압력이. 그러네요. 네, 어차피 그래서 굉장히 나눠져 있으니까. 가격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고, 또 그걸 소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약간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하이퍼리퀴드가 어쨌든 성공 사례 하나 썼잖아요. 이런 모델이 좀 더 많아질까요? 하이퍼리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형태의 탈중앙화가 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거래소는 수많은 일반 개인 유저들의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보안이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보안에 돈을 계속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가 그 형태에서 보여준 거는 맞지만, 모든 서비스가 거래소처럼 수많은 리테일이 붙는 형태의 서비스냐라고 보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을 다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모든 이제 토큰들이 재편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좀 한계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 말씀하셨던 몇 가지의 섹터에서는 네. VC의 초기 자금 수혈이 여전히 중요하다. 예, 초기 자금 수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존에는 VC라는 초기 자금밖에 없었다가 이제 좀 옮겨나가고 있는, 즉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재단이라고 보면 재단한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기존에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초기 자금밖에 없었다라면, 가장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뭐 ETF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그 펀딩 채널이 생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규제가 통과되고 있고 사용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매출에 대한 유입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채널 측면에서 현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형태에 맞는 플레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지갑도 있을 거고 커스터디도 있을 거고 뭐 아베 같은 모델도 있을 거고 라이도 같은 모델도 있을 거고 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기관들이 쓸 수 있는 그 섹터 카테고리 내에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을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에 대한 형태가 이게 초기 자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형태가 있겠구나에 대한 그 모델과 그 카테고리의 대표 코인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VC만이 정답도 아니고 또 하이퍼리퀴드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리테일 데리고 하는 것만이 또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네. 좀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사실 A16G의 이제 5호 펀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혹은 RWA라던가 뭐 이런 실물 금융자산들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나 서비스 역할을 하는 곳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배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 코인뿐만 아니라 그걸 쓰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관들 혹은 그걸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수요 자체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있겠냐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이더리움 생태계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코인 하나지만 그 생태계 자체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되게 다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미국 국채가 계속 토큰화되고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코인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이자 자체를 그러면은 금융상품화하는 건 뭐가 있겠구나. 거기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거는 뭐가 있겠구나처럼 그 금융기관들이 인프라 측면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각자의 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뭐 세부적으로 짜보면 더 훨씬 많을 수 있겠지만 대충 한 8개에서 한 1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데가 누구였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대장주 위주로 조금 더 담아보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퍼 리퀴드는 말씀드린 덱스에서 탈중앙화된 이제 거래소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좀 더 선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목을 받지만 그러면 당연히 하이프가 붙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미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점점 적어질 텐데 그러면 또 아직 주목받고 있지 못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미국 국채가 더 들어오고 그러면은 국채 기반의 이자 자체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상품 쪽이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너무 핫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보고 공식으로 보면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는 계속 안 됐던 것 같아요. NFT의 대장주였던 뭐 보어드 BAYC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빠지게 됐었던 거고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이 비슷한 형태지만은 다른 섹터에서 될 만한 섹터에서 무슨 펀더멘털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디파이 섹터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인프라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장 프로젝트들을 찾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사실 시황 이야기할 때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보면서 그래도 뭐 지캐시, 뭐 톤, 뭐 여러 가지 몇 개는 네네. 잘 지금 좀 오르고 있다라는 네네.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잘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막 무작정 들어가서 또 그 물결을 타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네. 정확히 좀 알아보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 이제 방송 보면서 이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있었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그 늘 결과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말 기관에서 이게 이자 상품 쪽인가 스테이킹 수익을 뭐 주는 건가 뭔가 하는 그 역할 측면에서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LLM들 많이 쓰시니까 거기에 많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융시장이 기관화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코인 카테고리는 뭐가 있고 거기서의 대전 코인은 뭐고 이건 뭐 하는 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80%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그냥 거래소의 거래량으로만 판단되는 거에 비해서는 필터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지금 코인 포지션 보면 꼴도 보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럴수록 오히려 진짜 이제 넥스트를 준비를 다들 너무 보기 싫고 그냥 뭔가 힘드니까 그냥 두고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지만 거의 휴대폰 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다들. 네, 그래서 근데 정말로 네. 그 카테고리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지금 펼쳐질 시장의 상승장들은 볼 수 있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VC들은 실제 그 방향으로 리포지셔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들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알트장의 변화에서도 좀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되게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프롬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네. 일단 받아 적었다가 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오면은 다시 받아 적어서 LLM에다가 아니라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네. 3개 돌려보면 나오겠죠. 네. 네. 저는 이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토큰으로 이미 이제 성공을 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작년에 특히 많이 관심 가졌던 게 네. IPO에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아, 네. 네,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석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 IPO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 토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죠. 기업을 만들어서 네. 뭔가 이걸 이제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이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ICO 해 이랬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IPO 해. 이렇게. 토큰이 있는 곳은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고 싶어하고 거꾸로 죄송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게 네,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크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그냥 대중적인 현상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주식이면 주식,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토큰이면 토큰. 맞아요. 요거 하나씩만 했는데 음. 앞으로 두 가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갖고 있어봐야 이게 그 결정 의결권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통 기업이 토큰을 찍으면 주식보다는 토큰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 가지고 있는 의견 있으시면 좀 덧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식은 명확하게 뭐 청산에 대한 권리라던가 뭐 그 의사 표현이라든가 투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제 토큰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은 그 투표권이고 토큰은 응원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표현 좋다. 와, 응원봉. 응원봉.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한 바램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응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배터리도 꺼지고 뭐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응원봉이냐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사실 이제 XRP, 네. 그 리플 그 토큰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리플이 잘 그렇죠. 되는 것처럼 그 논란이 계속 있고 아직 해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이퍼리퀴드도 마찬가지고 사용되는 토큰들이 이제 소각 모델로 점점 더 이동을 해가거나 그 토큰을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찾거나 뭐 최근에 이제 BNB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자금 경로를 ETF 같은 걸로 더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토큰에 대한 사용성을 다른 펀드 경로 혹은 그 구조적 관점에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개선 과정을 거쳐가는 곳과 아직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곳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뒤에 이 토큰이 살아남아 있을 거냐 아닐 거냐도 굉장히 갈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 공감 가는 말씀인 게 네. 이런 거잖아요. 응원봉인데 응원봉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토큰 프로젝트들은 1년 뒤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군요. 아니 진짜 아이돌 분들도 계속 응원봉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물론 이제 것처럼. 그거는 계속 이제 팔기 위한 굿즈니까. 상술이지만 네, 어쨌든. 네. 네. 지금 이제 응원봉인데 이걸 감사함을 모르고 응원봉에 뭐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붙여주든지 뭐 약간 이런 어떤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코인 프로젝트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어쨌든 지금 되게 역설적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거꾸로 숫자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 시즌처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알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져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 사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뭐 알트코인도 사실 발행된 거기 좀 이제 수만 개 이상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지난 2년 사이에서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쪼개져 있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알트코인 지수가 개선됐다라고 볼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중에 한 50%가 어차피 이미 다 최저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90% 빠졌는데 뭘 더 팔고 뭐 할 게 뭐가 있어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슬플 게 변화가 없는 이유가 개선이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 여러 지금 얘기들이 있지만 어떤 구조 쪽에서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유동성 자체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고 있는 어떤 개편 과정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알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비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미하게 알트 시장이 왔다라 보기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다 자고 있을 때는 일어나면은 이제 모두 다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아침이 됐을 때 다 깨어 있을 거냐 아니면 봤더니 90%는 죽어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너무 후자의 가능성이 너무 무서운데요, 대표님. 너무 센 얘기를 했군요. 순간 놀랐네요. 네, 80%로 좀. 그래서 이게 죽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냉정을 판단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는 그 초기 모델들은 우리가 스타트업도 보통 3년, 5년 지나면 뭐 10%의 그 생존율도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5%가 죽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정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투자할 때 한 번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5만 가지 이유로 망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로 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성장을 하고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이 그 갈림길에 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라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명확히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개별 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알트코인 전체를 이제는 보지 마시고 개별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로 따져보는 게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시장 판단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각자 들고 계신 알트 응원봉의 미래를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희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